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도 토요일 날 일정이 있다 보니까 정리를 이제 마무리하고 지금부터 4월 25일 주말 시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캘린더로 보고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다음 주가 이슈가 많아요. 대형 기술주가 나스닥을 견인을 할 수가 있고 동시에 FOMC에서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하락장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증세안도 있었는데 증세안 플러스 알파를 하나 더 찾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 갈 건데요. 캐나다가 테이퍼링을 한다는 소식도 같이 충격을 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3일 날 우리나라는 하락으로 갭하락으로 거의 시작을 했다가 거의 다 복구하고 다시 상승을 했죠. 그때 매수한 주도 세력이 개인입니다. 사실상 개인이 개인 안 같아요. 오히려 뭐 비트코인을 투자도 같이 하는 사람이 비트코인도 팔고 이러고 좋은 것 같기도 한데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투자를 한 것 같고요. 그 결과가 이제 다음 주에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저도 변곡점이라고 하지만은 상승과 하락을 예측해서 상승이 6, 하락이 4 정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일단 이런 이벤트가 있다는 거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오늘은 여러 가지 뉴스를 짜집게 하다 보니까 뭔가 하나의 그 조각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실적 발표하는 기업이 알파벳, 구글입니다. 화이자, 유명하죠. 화이자 백신입니다. 그 다음에 퀄컴, 그 다음에 애플, 아마존, 비자, 그리고 여기에 델타항공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공사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보게 되고요. 이게 적자이겠지만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시장에서 생각보다 안 빠진다면 우리나라의 항공 관련주들도 갈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캐터필러가 있는데 캐터필러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 두산 인프라코어, 그 다음에 건설기계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향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인베스팅으로 보면요. 비트코인이 미국의 비트코인이에요. 여기 있는 비트코인은 미국에서 달러로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이고요. 이게 약 5만 불의 근처인데 거의 제로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또 김치 프리미엄을 주기 시작했어요. 또. 그러니까 하락폭을 봤을 때 한 400, 500만 원 정도 되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시간 전만 해도 이게 마이너스로 전환돼 있어가지고 사실상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게 원달러 환율이 15원까지 내려왔다는 거. 그래서 이 추세랑 나중에 이제 그림으로 살펴보실 거고요. 세세하게 살펴보기보다는 뒤에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로만 보면 그림은 안 넣어놨거든요. 아직도 지난번에 행잉이라서 이거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급락을 좀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일어난다면 우상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실적일 때 어떠한 결과물이 나오는지가 시장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큰 이슈가 있는데 그거 보기 전에 CT로 먼저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주간 시황입니다. 4월 25일자고요.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요. 1번은 연준과 코로나의 탈출 순서인데 캐나다가 테이퍼링을 했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까지 가는데 그 과정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는 오건영 신한은행 부부장님의 그 유튜브가 있어요. 내일쯤에 다시 공유를 하나 해드릴 건데 그걸 다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오늘 요약해놓은 내용만 보셔도 됩니다. 그 내용을 꼭 보셔야만 거시경제가 어떻게 가고 그리고 시장이 언제쯤 하락장이 한 번씩 올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때 헤지펀드들은 헤지를 하러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반도체는 시작을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중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다 내려앉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비트코인 하락은 저는 개인적으로 50% 정도까지는 하락하고 조금 그러니까 바닥을 만들어가지고 우상향하는 그게 제일 안전하다고 보고요. 단기 급등은 바로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한번 무너진 사람들이 이게 손절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함부로 못 들어오게 됩니다. 그거랑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또 이 비트코인을 부양할 필요가 없다는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서
기업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상화폐 자체의 가격인 거잖아요. 투자자들이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 구해야 돼 하면서 그 QE를 연장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 테이퍼링이 큰데요. 이 테이퍼링을 한다는 거는 시장에 돈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상화폐 가격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근데 시장에 돈을 안 풀어주면 가상화폐 가격도 내려앉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백신과 코로나의 재확산인데 이거는 미국과 유럽에서 미국은 이제 잡았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자가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신문 기사를 짜집게 하고 주가 변동을 봤을 때 뭔가 하나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알려드릴 거고요. 이 종목에 관해서는 가지고 있는 자금의 10분의 1이나 20분의 1 정도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도한 자금은 들어가실 필요 없고 왜냐 바이오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일단 포스트 코로나인데요. 포스트 코로나는 해운, 엔터, 영화, 뭐 호텔, 여행, 조선, 항공 등이 있는데 확진자가 많아서 힘을 못 쓰고 있어요. 해운도 동일하게 못 쓰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딜은 지금 잘 나가고 있고요. 각국의 경기 부양책을 펼쳐야만 이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경기 부양을 할 수 있어요.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는 이제 경제 전망이 있었는데 이제 경제 전망 별로 의미가 없어요. 벌써 주가에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고 바이든의 증세가 문제가 있었죠. 근데 지난주는 캐나다의 테이퍼링을 촉구한다는 거와 증세가 주가의 급락을 만들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앞으로는 그런 하락이 자주 일어날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정리했던 거에서 연결됩니다. 파월 의장이 채권을 매입을 축소하는, QE를 축소하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한다는 거고요. 양적 완화라는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한 번 말했다고 양적 완화 안 신청할 수는 없잖아요. FRB 미 연준에서 국채를 사들이면서 시장의 유동성 돈을 공급하는 겁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인데 이때 이제 그 오건영 부부장이 그래서 나와요. 그 영상에서 나오는데 백신 접종률 75% 되면 이제 우리가 테이퍼링에 대해서 고려를 해볼 수 있다. 그게 첫 번째 스타트 정이 되고 요거 시점에서 이제 6개월, 7개월 지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은 2021년 6월까지 70%라고 했으면 한 6월, 7월쯤에 75%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인데 실업률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열렬히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장기간 실업률이 했을 때 금리 인상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와 더불어서 이제 테이퍼링을 캐나다가 시작을 했죠. 그리고 2022년 3월에 미국의 테이퍼링이 시작된다고 해서 여기 날짜를 적어놓은 겁니다. 테이퍼링이 뭐냐면 양적 완화, 돈을 푸는 거의 양을 줄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도 무턱대고 푸는 게 아니라 사실상 시장에 있는 장기채를 매입함으로써 채권을 살 수 있는 거대 자본들한테 돈을 풀어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양적 완화가 종료되면 자연스럽게 금리 인상이 일어나고 여기 유튜브 자료인데 그냥 신과 함께해서 오건영 부부장 치시면은 4월 22일자 유튜브가 있어요. 그거를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유도 해드릴게요. 이 자료예요. 이 내용을 요약을 하면 이분이 이제 테이퍼링이 어떻게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08년도 위기 있을 때 테이퍼링이 아니라 금리 인상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호주, 캐나다가 지금 했죠. 그러니까 금융위기고 이게 원자재를 파는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을 조금 빨리 한다고 합니다. 근데 8년도에 금융위기를 10년도 초에 했죠. 지금 작년이니까 2020년도에 코로나 위기인 거고 지금 캐나다가 1년 정도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책이 잘 먹히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해에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뭐 정권에서 그 얘기도 하잖아요. 돈을 안 풀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비껴나간 나라 중에 하나예요. 물론 자영업자 하시고 그 의료 하시는 분들이 힘드신 건 맞는데 다른 나라는 거의 셧다운이거든요. 셧다운이 안 된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수혜를 봤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성장도 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금리 인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만 못하게 해도 긍정적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7월에 피클인데 이 금리 인상 함부로 해가지고 금리 인상도 합니다. 12년도 1년 정도 지나고. 근데 미국은 8년도에서 7년이 지난 그때부터 금리 인상을 합니다. 물론 미국이 타격이 커서 그래요. 물론 이번에도 코로나가 미국이 타격이 큽니다. 사망자가 많잖아요.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펌핑을 잘해서 잘 버티고 있다라고 봐주시고
백신 접종률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빠르게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이제 그리스 위기 사태 이후로 테이퍼링을 했고요. 그때도 14년 9월에서 시작 우려를 했는데 14년 5월에 테이퍼링 시작과 동시에 9월에 이제 프라이즈 5라고 해서 인도, 브라질, 터키, 러시아 국가들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돼서 14년 1월에 금리 인상한다고 했는데 그거 안 하고요. 15년 6월에 금리 인상 이제 1차를 합니다. 말한 날보다 훨씬 뒤에 한 거고요. 그리고 15년 8월에 중국 경제 경착륙 발생, 중국 경제가 흔들린 거죠. 그리고 그래서 9월에 인상 못하고 12월에 인상을 합니다. 그리고 16년에 인상 한 4번 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전체 시장이 붕괴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 연준은 금리 인상을 12월에 딱 한 번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라는 시그널을 주면서 겁을 주면서 블러핑을 하면서 시장을 충분히 충격을 주고 그걸 통해서 미국의 경제 성장을 계속 이끌어 나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동일합니다. 미국은 벌써 백신 접종률 6월, 7월 되면 70%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여기 있는 이스라엘, 캐나다도 동일하게 백신 접종률 높아요. 호주조차도 높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얘네들이 시그널, 금리 인상 시그널 주면서 시장을 흔들어 제낄 겁니다. 이제 그 다음 걸 한 번 더 볼게요. 일단은 터키, 러시아, 브라질, 인도가 진짜 위험해요. 인도는 백신을 생산하는 국가이기도 하지만 이게 빈부격차가 심하고 카스트 제도의 그 한계 때문에 사실상 확진자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금리 인상도 하고 경제적 위기 상황이죠. 터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장을 대통령이 막 따릅니다. 원래 법적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월 22일 날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매입을 25% 축소. 이게 제로가 되는 시점 이후에 매출을 단계적 축소한 이후에 금리 인상한다고 했거든요. 25% 축소인데 규모가 적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당 40억의 캐나다 달러를 이제 매집을 하던 거를 이제 35로 줄인다는 거고요. 2.7초를 계속 매집한다는 거는 뭐 시장에 돈을 충분히 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올라갈 만큼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개별 은행들이 그냥 통장에 갖고 있잖아요. 대출을 그냥 전화해가지고 가져가세요 하지만 개인들도 대출할 여력도 힘들고요. 그렇게 딱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돈을 풀다기보단 이 돈을 서서히 조여가면서 구조조정을 넘어가야 되고 실제로는 국가가 책임지고 추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들한테 돈을 풀어주는 정책을 펼쳐야 되는 게 맞고요. 미국은 2월 달에 힘든 조정장이 약간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1월 때 트럼프가 1월까지 해서 돈을 풀었고요. 그 다음에 2월은 공백기가 됐어요. 그래서 경기 부양이 안 됐고요. 3월부터 다시 돈을 풀고 옐린이 지금 재무장관이잖아요. 그 장관이 있다 보니까 옐린이 원하는 정책을 지금 바이든 정부가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경기 회복할 거고 시장에 돈을 막 뿌리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그 재원도 돈 많은 사람들한테 실제로 이 코로나 때문에 이익을 본 줌이라는 회사라도 있고 기존에 있었던 아마존, 넷플릭스, 그 다음에 페이스북 그런 기업들한테 돈을 더 많이 받겠다는 겁니다.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시젠 같은 기업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어요. 이익이 많이 발생했으니까 그런 기업들한테 돈을 더 받겠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충격을 줬던 게 22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 100만 달러는 곱하기 1000짜리면 10억이죠. 10억 이상의 고소득자를 내서 자본 이득세를 20%에서 39.6% 올린다. 이것도 결국엔 돈 많은 사람한테 거두겠다는 겁니다. 이 정책을 좋아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1년에 10억 이상 버는 사람들만 세금을 조금 더 낸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일단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반도체 시장은 계속 보셔서 이제 아실 거지만 그래도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금 행이 그대로 유지한 상태지만 상승의 추세는 그대로 살아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언택트에서 텍트로 넘어가고 반도체 수요가 줄지 않을 것 당연하죠. 공급 사이클의 타이트해서 반도체가 지금 이 웨이퍼라든지 기본 장비가 모질라요. 그래서 장비 회사들 하나마이크론 같은 기업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거고요. 성장 요소가 상당히 광범위한 상황에서 PC, 스마트폰, 클라우드, 5G, 게임, 자동차, 비트코인까지 여기 광범위하게 있었고 지금 비트코인이 약간 내려오면서 정리가 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장기 국채 금리는 고정 중이고요.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매력적인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 결정자인 엔비디아, AMD, 인텔 이 다양한 기업들이 기술 혁신이 계속 일어나면서 시장에서 새로운 그 게임, 그러니까 새로운 즐길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장 이슈 3인데 이제 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사망자가 300만 명이었는데 이제 310만 명 정도가 됐고 확진자도 많이 늘었어요. 근데 우리나라한테는 좋은 게 이제 접종 수가 70만 회 정도, 75만 회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요. 그러면 매일 10만 명씩 맞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도 10만 명씩 맞으면서 하면은 5월쯤 됐을 때는 상당히 좋은 수치가 나올 것 같아요. 500만 정도까지만 땡겨주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5월 중에 뭐 1000만까지 가면 더 좋고요. 근데 그게 확보가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신이. 그러니까 6월까지 최대한 1000만 명분까지를 맞아준다면 전반 그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주가에서 제가 주도로 얘기하는 포스트 코로나주의 주가가 좋아질 거고요. 이번에 가면 다시는 안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집기를 잘 살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700명대라서 지금 눈물 납니다. 그래서 코로나주만 못 가고 있었어요. 이번 주 내내. 얘가 빨리 한 500명대 이하로 떨어져야 되고요. 미국이 보시면은 확진자가 확 줄었어요. 한 10,000명 정도 줄었거든요. 계속 줄 것 같습니다. 인도는 계속 늘어나죠. 그래서 인도에서 백신을 만들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점점 오고요. 브라질도 동일하게 확진자가 점점 보합이거나 많거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프랑스도 유지하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스페인은 좀 줄었고 이거는 약간 000 나온 게 약간 부정적인 내용인 것 같고요. 폴란드도 줄어가는 추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보다 확실하게 줄었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 외에 나머지 나라들은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게 줄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백신 접종률이 70%가 된다는 시점이 6월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시점에 테이퍼링 언급이 나와서 주가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숏이나 빅스나 들어가도 그때는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도 이번처럼 이번에 하락장 나왔을 때도 계속 고민했는데 아예 빅스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거든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1일 확진자가 800명대입니다. 이게 문제고요. 여기서 6월까지 얀센도 되고요. 얀센에 대한 그 접종 금지는 해제가 됐어요. 화이자가 이제 1000만 명분인데 2000만 명분 더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나도 5월부터 이제 나올 수 있으니까 모더나와 화이자는 좀 상대적으로 안전하고요.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은 단점이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 나오는 병에 그러니까 사망률이 제일 높게 나온 게 혈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400씬을 쓰더라도 동일하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고요. 모더나나 화이자는 mRNA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바이러스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통계학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일이 벌어질 확률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상으로 좀 안 좋은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좀 천천히 맞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제일 안전한 걸로 맞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5천만 명인데 거의 1억 분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를 이제 아마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백신 예방접종 지원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11월에 접종률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쯤에 70% 도달할 것 같고요. 한국 바이오 수혜는 이제 저번 주까지는 X였는데 세모가 됐어요. 백신의 추가 생산이 가능한 기업이 있을 거라고 본 겁니다. 셀트리온의 치료제 긴급 수행인데 최근에 주가 빠졌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셀트리온, 삼바, SK 바이오판스에 투자하는 그 외국인들이 뭔가를 안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다음